그날 그 질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어요. 72세 재벌 회장님이 갑자기 저에게 물었죠. 결혼하시겠습니까?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어요. 호화로운 생활, 세계 여행.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이수진입니다. 56세의 나이에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경각심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작은 베이커리 달콤한 순간을 운영했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제가 직접 반죽하고 굽는 빵으로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마을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날도 평소처럼 반죽을 준비하고 오븐을 데우고 있었어요. 수진 씨, 평창미술관에서 자선 전시회가 열린대요.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가게만 지키시니 기분 전환도 필요하실 텐데.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건네주신 초대장을 받아들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술관이라 남편과 함께였다면 자주 갔을 텐데 혼자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게는 어떡하지? 그날 빵 주문도 몇 개 들어와 있는데 하루쯤 일찍 문 닫으셔도 될 것 같아요. 수진 씨도 가끔은 쉬셔야죠. 그분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내어 전시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지요. 전시회 당일,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빵 냄새가 배인 앞치마와 편한 옷만 입다 보니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이 없더군요. 한참을 뒤적이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하늘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오랜만에 여성스러워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창미술관은 생각보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관광객들이 모여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구석에서 그림들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들려온 깊은 남성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가 크고 은발이 멋지게 흐르는 신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7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깔끔한 슈트 차림에 카리스마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솔직한 답변이 오히려 좋군요. 요즘 사람들은 다들 아는 척하니까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민호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후원자 중 한 사람이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TV에서 본 적 있는 유명한 건설 재벌 회장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정 회장님의 그룹은 전국의 수많은 건물과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대기업이었지요. 혹시 달콤한 순간 베이커리 사장님 아니세요? 놀라서 그를 바라보니 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저는 평창에 올 때마다 종종 들르곤 했어요. 특히 당신이 만드는 크로아상이 정말 맛있더군요. 아마 저를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항상 조용히 들어왔다 나갔으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항상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베이커리에 오셔서 크루아상과 커피를 주문하시던 신사분이 정민호 회장님이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전시회를 함께 둘러보는 동안 정 회장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평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특히 베이커리 운영에 관한 진심 어린 질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남편을 잃고도 그렇게 열심히 가게를 운영해 오셨다니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불쌍한 과부로만 봤는데 그는 제 노력과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전시회가 끝날 무렵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평창에서 와인 시음회가 열립니다. 제가 후원하는 행사인데 수진 씨를 특별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빵을 굽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으셨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56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토요일 저녁 가게 문 닫으신 후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오랜 단골 손님으로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56세의 나이에 찾아온 설렘.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알 수 없었던 저. 망설이다가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해 보니 오랜만에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 즐거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끼는 것 같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 회장님과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인 시음회, 클래식, 음악회, 때로는 그냥 조용한 저녁 식사.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저는 다시 꿈꾸게 되었습니다. 56의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갔습니다. 평창의 작은 베이커리, 달콤한 순간을 운영하는 56세 아줌마에게 72세 재벌 회장님의 관심이라니. 처음엔 단순한 호의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행동은 분명 그 이상이었습니다. 와인 시음회 다음 주, 정 회장님은 또다시 제 베이커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화려한 꽃다발을 든 비서와 함께였다는 것이었죠. 가게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당당하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의 하루가 이 꽃처럼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지요. 그로부터 일주일에 2번씩 정 회장님은 어김없이 달콤한 순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직접 구운 빵을 맛보며 진지한 감상을 전해주시고 때로는 평창 근교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추천해 주셨지요. 데이트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정 회장님은 저를 평창 인근의 한 리조트로 초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던 중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수진 씨, 남은 인생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 나이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당신을 만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청혼은 갑작스러웠지만 어쩌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베이커리로 찾아오는 그의 발걸음, 주말마다 이어진 데이트,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대화들.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 순간을 향해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로맨틱한 청혼을 받으셨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일주일의 고민 끝에 저는 정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수진 씨, 약속드립니다. 남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 회장님 측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지요. 저는 그저 웨딩 드레스 피팅, 예식장 방문, 신혼여행 계획 등을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일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평창에서 평범하게 빵을 굽던 제가 이제는 한국 최고의 건설 재벌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가끔은 거울 속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최고급 호텔에서 치러졌습니다. 제한된 하객만 초대한 작은 예식이었지만 그 어떤 예식보다 품격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정 회장님의 눈에 맺힌 감동의 눈물을 보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속삭임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범한 베이커리 주인에서 정민호 그룹 회장 부인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정 회장님이 개인 전용기를 타고 인도양의 푸른 낙원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지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해본 적 없던 제가 전용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간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낙원에서 저는 또 다른 정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실의 조명이 너무 밝다며 특정 각도에서만 불을 켜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실크 슬리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접 준비해 온 특정 브랜드의 속옷으로 갈아입으라 했지요. 모든 것은 완벽해야 합니다. 내 아내의 침실 모습도 예외는 아니에요. 데이트할 때의 다정함과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명령하듯 저를 통제하는 모습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을 산책하려던 제 모습을 보고 정 회장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입은 밝은 꽃무늬 원피스가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수진 씨, 그 옷은 너무 촌스러워 보이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선택한 의상만 입으세요. 결혼 선물로 준비해 온 고급 의류가 들어있는 대형 캐리어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의상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인데 처음으로 제가 작은 반론을 제기하자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회장의 와이프라고요. 내 아내로서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충격이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그저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죠. 몰디브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발을 디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 회장님의 강남 펜트하우스는 평창의 제 작은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넓은 집에서 제 공간은 갈수록 좁아졌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제 삶의 자유로운 영역이 말입니다.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베이커리 운영 습관으로 새벽 5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거든요. 그때 정 회장님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오늘의 일정표입니다. 황당했습니다. 일정표라니요. 이날 처음 받아든 그 종이에는 분 단위로 쪼개진 하루 일과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시 30분 아침 식사, 9시 스타일리스트 미팅, 11시 에티켓 교육, 그렇게 저녁 9시 취침 시간까지. 제 하루는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일정표 확인하셨나요? 오늘부터는 그대로 따라주세요.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려 56년을 자유롭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누군가가 정해준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기상 시간, 식사 시간은 물론 무엇을 먹고 어디를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모두 정해진 대로 따라야 했지요.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매일 아침 와서 제 옷차림을 결정했고 헤어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정 회장님의 취향에 맞게 저를 꾸며 주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을 위한 특별 주문 의상들이에요. 이제 정민호 그룹 회장 부인으로서 어디를 가든 완벽하게 보여야 합니다. 정 회장님이 건네준 옷장에는 제가 평생 보지 못한 호화로운 의상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옷들은 모두 그의 취향이었죠. 저는 밝은 색상과 편안한 옷을 좋아했지만 그 옷장에는 오직 고급스러운 느낌의 어두운 색상 옷들만 있었습니다. 결혼 3개월째,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 회장님의 행동들이 모두 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창의 작은 베이커리에서 갑자기 재벌가의 사모님이 되었으니 적응을 위해 그가 도와주는 것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점점 그 배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휴대폰으로 오랜 친구 지영이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저장해 두었는데 말이죠. 그날 하루 종일 찾아보았지만 지영이의 번호는 물론 평창에서 알고 지내던 대부분의 지인 연락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용기를 내어 정 회장님께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 휴대폰에 있던 친구들 연락처가 모두 사라졌어요. 혹시 아세요? 그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의 새로운 지위에 맞지 않는 인맥은 정리했습니다. 베이커리 단골 손님들, 동네 주민들, 그런 관계는 이제 필요 없어요. 마치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인맥을 정리했다니요. 하지만 그의 말투는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이제 당신은 누구나 알아보는 유명 인사입니다. 특히 평창의 옛 친구들. 그들은 돈을 요구하거나 당신을 이용하려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외부와 단절되어 갔습니다. 제 휴대폰은 매일 밤 정 회장님의 비서에게 제출해야 했고 통화 내역과 메시지는 모두 검열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시점에서 도망쳤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어요. 결혼 생활 8개월 차.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정 회장님의 외동딸 정유진과의 관계였습니다. 유진이는 35살의 여성으로 미국 유학 후 정 그룹의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겉으로는 저를 환영하는 듯 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적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을게요. 그건 좀 어색할 것 같으니까요. 대신 언니라고 부를게요. 처음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의붓딸이라는 어색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점점 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고 종종 저를 아버지의 새 장난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중요한 가족 모임에서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가 아버지 옆에 앉아 있는 게 너무 보기 싫어요. 우리 어머니가 앉던 자리예요. 정 회장님은 그 순간 당황스러워했지만 결국 유진이를 달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에게는 단지 이해해달라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지요. 그 이후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는
항상 정 회장님과 거리를 두고 앉게 되었습니다. 마치 정당한 아내가 아닌 손님처럼 말이죠. 결혼 10개월 차. 어느 날 정 회장님이 해외 출장을 떠난 사이 저는 우연히 그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저는 그저 조용한 공간에서 책이라도 읽고 싶었습니다. 서재의 책장을 둘러보던 중 실수로 책상 위의 서류철을 건드렸고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흩어졌습니다. 황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는데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의료 기록처럼 보였고 위쪽에는 정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정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 김미영 씨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녀의 사망 원인이 사실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영 씨의 혈액 검사 결과에는 평소 복용하지 않던 강력한 수면제와 항우울제가 과다 검출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그녀가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자택에서 안정 요양 중이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서류들은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미영 씨는 사실상 자택에 감금된 상태였고 정 회장님의 지시로 고용된 간병인들에 의해 약물이 투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망 직전의 기록이었습니다. 환자 김미영,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우울증 심화, 수면 장애와 불안 증상 악화, 지속적인 약물 치료 필요함. 이 기록 아래에는 정 회장님의 친필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외부인 접촉 금지, 약물 용량 점진적 증가 지시함. 숨이 막힐 듯한 충격 속에서 저는 다른 서류철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두 번째 부인 박소연 씨에 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소연 씨 역시 공식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 기록은 전혀 달랐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중 과다 섭취로 인한 호흡 정지. 이것이 소연 씨의 실제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사망 전 몇 달간 자택 요양 중이었고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보안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그곳에는 정 회장님 아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통화 및 메시지 감시, GPS를 통한 스문의 시간, 위치 추적, 가족 및 친구와의 접촉 단계적 차단, 문제 행동 발생 시 자택 감금, 안정제, 약물 투여, 외부인 접촉 시 경호원 동행 대화 기록, 모든 것이 두 명의 전 부인에게 적용되었던 것이고 그들은 모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정 회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첫 번째 부인은 외부 사람들과 어울리다 나쁜 영향을 받아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두 번째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 말이 이런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니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 역시 같은 패턴 속에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단절, 스문의 시간 감시, 점진적인 통제 강화, 그리고 제가 문제 행동을 보이자 감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당신은 세 번째 부인이에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된 메모장에 적힌 정 회장님의 필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심장이 얼마나 요동쳤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 순간의 공포와 절망감. 하지만 이건 제 이야기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통제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약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저 역시 전 부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급하게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원래 있던 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이나 실수할 뻔했지만 어떻게든 서류들을 제자리에 넣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에 가까운 끔찍한 행위였고 저 역시 같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님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서재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공포에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 잘 지내고 있나요? 내일 저녁에 귀국합니다. 당신이 많이 보고 싶네요. 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회장님이 빨리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전 부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4시간 감시 체제에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혼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평창의 오랜 친구 지영이가 생각났습니다. 정 회장님은 제 휴대폰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집안의 컴퓨터를 통해 이메일을 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감시될 위험이 크지만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접근한다면 온종일 머리를 짜내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황금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는 지영이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지요. 정 회장님이 귀국하기 전날,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전날 밤 감시의 눈을 피해 집안 서재 컴퓨터를 이용해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고 지영이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나 수진이야. 급한 상황이야.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목숨이 달린 문제야. 절대 이메일에 답장하지 마. 어떻게든 올게. 짧지만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위험했습니다. 컴퓨터 사용 기록이 남을 테니까요. 메일을 보낸 후 즉시 메시지함을 비우고 인터넷 기록도 삭제했습니다.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님의 전 부인들처럼 약물에 중독되어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뒤덮었습니다. 그래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탈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인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소와 같은 표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들 중 누가 정 회장님에게 충성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 쇼핑도 좀 하고 싶어요. 식사를 하던 집사에게 대화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은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쇼핑은 가끔 허락되던 활동이라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사모님, 운전기사에게 준비하라고 전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가시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강남 쪽으로 가고 싶어요. 새로 오픈한 명품 매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집사는 수상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달랐던 것은 옷 속에 숨겨둔 현금과 소지품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과 결혼 전 사용하던 신분증,
그리고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정 회장의 전용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항상 그렇듯 운전기사 외에도 경호원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을 따돌리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쇼핑하고 싶어요. 경호원은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운전기사가 불만을 표시했지만 제가 정 회장님의 아내라는 점에서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쇼핑몰에 도착했고 저는 여러 매장을 둘러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30분만 혼자 둘러보겠습니다. 그 후에 카페에서 만나요. 경호원에게 말한 후 저는 의류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탈의실을 이용해 겉옷을 갈아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후 직원 전용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사전에 매장 구조를 파악해 둔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쇼핑몰 뒷문으로 나와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였지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가달라고 요청한 후 중간에 내려 다시 다른 택시로 갈아탔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의 긴장감을 느껴보세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답니다. 과연 저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오후 3시 정각, 저는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혹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페 안쪽 구석진 자리에서 지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구나. 메일 받고 너무 걱정됐어. 무슨 일이야? 지영이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 정 회장님의 통제와 두 전 부인의 의문의 죽음, 그리고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서류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 회장님의 영향력을 생각하며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지요. 내가 찍은 증거들이 여기 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정 회장님은 너무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 확실하게 준비해야 해. 우리는 지영이의 사촌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식으로 법률 상담을 받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로 했지요. 또한 지영이는 제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시골 친척집이었는데 강원도 깊은 산속이라 찾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정 회장이 널 찾아낼까봐 너무 무서워. 지영이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 날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제 다시는 그 황금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제 손에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습니다. 정 회장님은 제가 사라진 것을 알고 분노했을 겁니다. 온 나라를 뒤집어 저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숨어 지낸 지 일주일째. 저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의 마무리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감금, 협박, 심지어 살인 시도에 가까운 행위에 대한 고소였기에 모든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야 했지요. 하지만 저와 변호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정 회장님을 완전히 제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날도 저는 지영이의 친척집 마루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오후였지요. 갑자기 지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누가 찾아왔어?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마 정 회장님이 저를 찾아낸 것일까요? 얼어붙은 채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정유진이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수진 언니. 유진이의 모습은 서울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화려한 명품 차림이 아닌 소박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고 완벽했던 화장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적대감 대신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어떻게 날 찾았어요? 경계심 가득한 제 질문에 유진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이메일을 보냈던 IP 주소를 추적했고 그 후 언니를 찾아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모릅니다. 저 혼자 왔어요. 그녀의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지영이가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유진 씨는 정말 혼자 왔어. 뒤에 누구도 없었다고. 유진이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드리러 왔어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모든 증거들이에요.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부터 저까지 모든 아내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통제 방법, 약물 사용 지시, 심지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처리 방법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정 회장님의 친필 서명이 담긴 문서들이었지요. 왜 이런 걸 제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딸인데.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결혼했을 때 저는 겨우 5살이었어요. 미영, 어머니는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죠. 하지만 아버지의 통제가 시작되면서 어머니는 점점 변해갔어요. 약에 취한 채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죠. 유진이의 말에 제 심장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활기차고 밝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자 영혼이 사라진 사람처럼 변해갔죠. 그리고 결국 유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제가 아니에요. 이건 살인이에요. 아버지는 사람을 소유물로 여기고 그 소유물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파괴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제 머릿속에 유진이가 저에게 보였던 적대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정말 미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보기 싫었던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 언니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그건 언니가 아버지의 새로운 장난감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또 누군가가 희생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죠. 언니를 내쫓고 싶었어요. 그게 언니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놀라셨죠. 제가 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구하려 했다니. 인생은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유진이의 도움으로 고소장은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고, 다른 가족 비서들과 의료진들도 증언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차례예요. 아버지의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악몽은 끝나야 해요. 유진이가 떠난 후 저는 그녀가 남긴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정 회장님의 범죄를 명백히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제 편에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고, 유진이의 증언을 토대로 정 회장님에 대한 체포 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언론에도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한때 존경받던 재벌 회장의 어두운 이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투쟁은 저의 예상대로 길고 지난했습니다. 정 회장님의 변호인단은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은 모든 증거를 무효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의 증언과 그녀가 제공한 결정적 증거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선 전직 비서와 간호사들의 진술 덕분에 진실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9개월 동안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 회장 측에서는 저를 재산을 노린 기회주의자로 몰아세웠고, 심지어 제 과거를 파헤쳐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요. 수진 씨,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님이 최종 변론을 앞두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이 단순히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 회장님의 모든 희생자들과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재판 10개월 차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민호 회장은 감금, 협박, 강요, 그리고 약물 사용을 통한 상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전 부인들의 의문사에 대한 수사도 재개되어 살인 혐의에 대한 별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정 회장님과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실체는 온 세상에 드러났고 그 누구도 그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입니다. 유진이가 재판이 끝난 후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지요. 그녀와 저는 이상하게도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삶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저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기억이 있는 곳이었고, 평창으로 돌아가는 것도 과거로의 회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라남도 완도를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운 섬과 바다가 펼쳐진 곳. 서울과는 충분히 멀어 새 출발하기 좋은 곳이었지요. 정 회장님과의 이혼 합의금 중 일부로 저는 완도의 작은 해안가 마을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2층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원하던 걸 할 수 있게 됐네. 지영이는 제가 카페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옆에서 도우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층은 커피와 베이커리를 함께 판매하는 카페로, 2층은 제 보금자리로 꾸몄습니다. 블루 호라이즌이라는 이름의 제 가게는 개업 첫날부터 동네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푸른 바다의 수평선을 의미하는 이름처럼 창문 너머로 완도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그대로 보이는 위치였지요. 서울에서 온 재벌 회장 부인이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곧 그런 호기심은 제가 만드는 빵과 커피의 맛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재벌 회장 부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반죽을 치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죽을 치고 오븐을 열고 커피 원두를 갈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완도의 푸른 바다와 섬들, 가게를 찾는 손님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생활보다 소중했습니다. 가끔 유진이가 서울에서 내려와 며칠씩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떠나 자신만의 작은 디자인 회사를 시작했고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완도 마을 사람들은 저를 수진 씨 또는 빵집 사장님으로 불렀고, 더 이상 정민호 회장의 전 부인이라는 꼬리표는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제 정체성을 되찾은 것이지요.
2년이 지난 지금 블루 호라이즌은 완도에서 꽤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인근 도시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관광객들도 완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제 카페를 추천 명소로 찾아주셨지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성공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느끼는 평화와 자유입니다. 56세에 시작된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화려한 감옥에서의 삶보다 소박하지만 자유로운 삶이 저에게는 훨씬 더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어제는 오랜만에 평창에서 지영이가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나누었지요. 수진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지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수진의 모습이고 제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었습니다. 비록 56세라는 늦은 나이에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선택한 용기와 결단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매일을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유로운 영혼으로서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수진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보세요. 모든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황금 세 장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여전히 세 장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유 속에서 자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푸른 호라이즌, 밝은 수평선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반죽을 치며 제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반전 스토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저 같은 이야기 전달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